네, 안녕하세요. 자, 저는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행정법 강사 서창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올해 실시되었던 그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 가지고 내년 시험을 위한 어떤 초점이나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자, 오늘 강의의 기본적인 순서는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자, 먼저 여러분 주관식 시험, 즉 사례형이 있고 그 다음 객관식, 이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될 선택형 객관식 시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약간 좀 이해를 하셔야만 객관식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이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기본 방향을 약간 설정을 해 드리고요. 올해 여러분 시험이 이 객관식 시험이 갖는 특징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걸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 올해 여러분 기출문제에 대해서 본격적 해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해 여러분 시험의 출제 스타일, 특징들을 간단히 짚어보고 내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하고 주관식 시험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시험 지금 이 행정사 행정법 객관식 강의뿐만 아니라 그다음 변호사 시험, 그다음 행정고시 이 사례형 강의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누구보다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칠판을 잠시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객관식은요, 이게 선택형이라고 하죠, 그죠? 선택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이제 2차 시험에서 주관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관식, 사례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관식의 스타일은 제가 지금 설명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이 객관식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주관식은 자기의 견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객관식은 여러분의 견해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문제 12, 정답의 12를 맞기 위해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중심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법령. 이 법령을 순수하게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판례죠. 사실 이 객관식 시험에서는요, 이 법령 판례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95% 정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OX지 세모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논란거리가 있을 땐 판례에 따라 풀어라 이렇게 전제를 달고 출제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시비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요, 최근에 여러분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심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만점 방지용 문제이기 때문에 가감하게 버릴 줄도 아셔야 돼요. 저도 뭐 시험 준비하고 할 때 치사 선택을 못하는 친구들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더라고요. 버릴 건 버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법령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특히나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각 분야별로 일반법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반법으로 들어가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시행령은 이제 여러분 대통령령, 이걸 이제 시행령이라고 보통 실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법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일반법이 여러분 행정법에서는 행정기본법이 기다리고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그 이외에 뭐 행정절차법부터 뭐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부터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 시험도 이 일반법을 중심으로 법령은 출제가 됐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판례인데요. 이 판례는 이제 법학에서 아주 중요해요. 사실 뭐 실무에서는 판례 가지고 거의 시비를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특히 이제 여러분 시험이 갖는 특징 때문에 너무 깊이
있는 판례를 출제하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보면 올해 여러분 시험 보면은 최신 판례도 이제 한두 개씩 집어넣고요, 약간 지엽적인 판례도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여러분 시험은 벌써 14회까지 왔잖아요. 보통 10년이 넘어가면요, 시험은 난이도가 계속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험도 앞으로 계속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아마 올해 시험이 그동안 여러분 출제됐던 행정사, 행정법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젖어서 시험 준비하시면 안 돼요. 미래를 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판례와 법령, 이 두 개가 거의 95%를 차지해요. 95%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순수 이론적인 건데요. 이론. 이 순수 이론적인 것은 5% 정도 차지할까 말까 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섞어서 이제 만드는 문제가 사례형이에요. 사례형 내지는 종합형. 이렇게 돼요. 종합. 이건 이제 각종 고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 사례 종합형 문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올해 여러분 시험도 이 사례 종합형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아마 가면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분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순수 법령만 묻는 경우가 있고요. 순수 법령. 이것만 물어보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순수 판례만 묻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순수 판례만 묻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법령하고 그 다음 판례를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문제. 이게 거의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이 순수 법령 문제는 5문제 나왔어요. 5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순수 판례 문제는 4문제가 나왔어요. 4문제. 그 다음 이 법령하고 판례를 섞어가지고 만든 문제가 10문제예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이론, 순수 이론적인 것은 한 2-3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이론에다가 살짝쿵 판례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아마 5문제 정도 돼요. 5문제 정도 되고, 그 다음 이 사례 종합형 문제가 1문제. 이래가지고 총 25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객관식은 시비거리를 제공하면 안 돼요. 제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판례와 법령을 중심으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령 공부하실 때도 일반법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정보공개법부터 쭉 일반법 아시잖아요. 그죠? 분야별로. 그 다음 뭐 대집행 관련해서 행정대집행법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그 다음 이제 여러분 강론 파트에서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 중요한 법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법률을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판례도 이제 과거 판례에 머무시면 안 돼요. 이제 미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판례들은 반드시 선별하셔가지고 숙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여러분,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건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반드시 숙지하시되,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최근 5년치 기출문제는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순수 이론적인 것은 가면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올해도 뭐 순수 이론적인 것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이론적인 것이 하더라도 이건 거의 통설이 되어 있는 것들만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객관식 공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추측컨대 사례 종합형 문제 비중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판례 비중은 계속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법령은 시행령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넣으면 그냥 찍으시라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맞추기 위해서 덤벼들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 시험도 이 객관식 문제와 같은 기본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합쳐버리면 거의 90몇 프로가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구나. 그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좋습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한번 진행하게 될 텐데, 그때 행정법의 전체적인 틀과 공부의 초점 그리고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강의는 반드시 여러분들 듣고요,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한번 감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출제된 2026년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을 간단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쭉 같이 풀어가면서 여러분들 느끼셔야 될 것이, 이게 출제 주소가 어딘지 그걸 한번 체크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26번은 순수 법령 문제죠. 그죠? 행정기본법의 조문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령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법령을 꼽아라. 그럼 당연코 행정기본법이에요. 행정법은요, 잡학이거든요. 잡법학이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법이 없어가지고 제발 만들어주세요 해서 만들어진 것이 행정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이거 무조건 1조부터 끝까지 꼼꼼히 여러분들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조문이라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6번 문제는 뭐냐면 기간 계산에 관한 문제예요. 26번은 어쨌든 주소 설정은 순수 법령 문제예요. 법령 문제고, 이건 이제 기간 계산과 관련된 거예요. 기간 계산. 원래 기간 계산은 행정법에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었고요. 부족하면 뭘로 메꾸도록? 민법 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기본법은 그 6조하고요, 기간 계산 관련해서 행정기본법 6조하고 7조 이 두 개의 조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6조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법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특별한 규정은 개별법이라든지 행정기본법에 다르게 되어 있으면 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니까요. 그죠? 근데 이번 문제는 6조를 출제한 게 아니고요, 7조를 출제했어요. 7조는 특히나 법령 시행과 관련된 기간 계산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그래서 그 7조에 보시면 제2호하고 3호 두 개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법령 등을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고 오타가 나 있네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초일 불산입 원칙, 민법의 법리를 여기는 그대로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일 불산입 원칙이 반영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3호에 보시면 법령 등을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다. 그럼 민법의 원칙을 들고 오게 되면 그 다음 날이 만료되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 종지부를 찍어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조문이구나. 그걸 체크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서 26번은 정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26번은 주소 설정이 법령, 순수 법령 그 자체를 묻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문제의 주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제 사례 문제죠. 사례형이에요. 사례형. 이 사례형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 약간 생각을 하고 푸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문제의 골격은 이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공사를 잠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크게 두 개로 분류되죠. 국가 재산은 이제 국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지자체는 공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규율하기 위한 법이 국유재산법과 그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건 아마 알고 있으실 텐데요. 어쨌든 두 개 내용은 유사해요. 그래서 크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이 두 개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이건 이제 실정법상의 개념이에요. 이 실정법. 그런데 강의와 학문상 쓰이는 개념, 그게 강학상 개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행정재산은 강학상 공물로 바뀐다고요. 그 다음 일반재산은 공물 반대말이 사물이죠. 그죠?
이건 소유권 개념이 아니에요. 국가가 소유일지라도 이건 사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어쨌든 물건은 물건인데 공익에서는 물건 줄임말이잖아요. 그죠? 이건 공익성이 없다. 이걸 이제 사물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이건 공적인 요소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법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반대말 사법 관계가 되겠죠.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일반 재산인 준보존 구교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키워드는 일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 재산은 그걸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국가가 빌려주는 건 마치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접하게 되는 임대차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료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내고 있으면 여러분 돈 낸나라 소송. 그건 당연히 민사소송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해설 부분에도 그걸 밝혀놨습니다만 이 국유재산법에 보면 지금 요 임대료 같은 걸 안 내고 체납하고 있잖아요. 일반 재산일지라도 뭐 임대료 이걸 체납하고 있으면 이거 뺏어오기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국세징수법 준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국세징수법은 공법이고요. 그죠? 국세징수법에 보면 이제 세금 안 내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뺏어가는 방법을 적어놨죠. 거기에 보면 뭐 독촉, 그 다음 압류, 그 다음 매각, 청산. 이 각각 다 뭐예요, 이거? 처분인승이 있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다 처분이에요, 이거.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록 지금 국유재산법에서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해서 임대료 체납을 둘러싼 법률 관계가 이게 공법 관계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국세징수법에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 검정 급부무, 돈 내야 될 거잖아요. 이 검정 급부무가 사법상 의무인 거지 이게 공법상 의무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다만 돈 안 내고 개길 때 국세징수법이라는 간이한 수단을 통해 들어가 가지고 지금 거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는 무슨 성이 있냐면 이건 공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처분행위, 이게 다 체납처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독촉, 압류, 매각, 청산인데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법상 행위예요. 공법행위. 그리고 이 각각 이것들은 처분이에요.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은 우리가 공법관계에서 처분은 권력관계죠. 권력관계는 우리가 뭐로 가죠? 항고소송으로 가잖아요. 공법관계는 두 개로 나누죠. 다시 우리가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 이 권력관계가 처분이잖아요. 이건 처분이 아닌 거고요. 이때는 처분에 대해서 되어드는 게 뭐예요? 그게 항고소송이잖아요. 항고소송. 처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 다투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그걸 지금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은 국유 일반 재산 해가지고 이제 뭐 임대료를 안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 뺏어가기 위해서 이제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어디로 간 거죠? 독촉으로 간 거예요. 독촉. 아시겠죠? 네, 그걸 이해하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지문이 이래 돼 있죠. 국유 일반 재산인 준보존 국유림은 공물이다? 아니죠. 일반 재산은 뭐가 되죠?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준보존 국유림에 대한 임대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일반 재산은 사법관계니까요. 이건 공법관계가 될 수 없겠죠. 사법상 계약에 지나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관할청에 의한 체납 임대료 독촉의 법률. 이 독촉 이 부분은 공법상 행위가 되는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임대료 안 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법률 관계가 공법 관계로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요 징수관계, 징수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만 공법 행위가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 4번 지문에 보시면요. 갑이 임대료 감액을 구하는 소송. 그 임대료를 둘러싼 이 법률 관계 자체는 무슨 관계라고요? 사법 관계죠. 사법 관계니까 민사 소송으로 가야 되죠. 공법 관계라면 항고 소송 아니면 당사 소송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사법 관계니까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5번 지문 독촉은 이건 처분이에요. 처분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소송. 그 중에서도 처분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왜 3번이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비록 국세징수법 준용한다고 해서 이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공법 관계로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아셔야 되고, 그렇지만 보다 간이한 국세징수법을 준용해서 돈을 뺏도록 두고 있을 땐 요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거는 뭐가 된다? 공법 행위가 된다는 점, 그걸 구분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두 개의 문제를 풀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순수 법령을 묻고 있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례형. 이 사례형이 가면 갈수록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8번. 이 28번은 이건 사실은 뭐 이론적이라기보다도 이건 판례형에 가까워요. 판례. 그런데 이건 여러분 기본 강의 시간 때 국가가 행하는 숱한 행정작용을 학문적 시각에서 분류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대표적으로 특히 가장 중요한 행정작용이 행정행위죠. 보통 행정행위는 법에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 행정행위는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그 다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다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명령적 행정행위와 그 다음 형성적 행정행위로 나누죠. 그리고 명령적 행정행위는 불러보실래요? 하명, 허가, 면제, 그 다음에 이게 특허, 인가, 대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이제 확인, 공정, 통지, 그 다음 수리 이렇게 네 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각각에 해당하는 예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사실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각각의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면은 쉽게 파악이 됩니다. 어떻게 파악하는가는 기본 강의 때 배우시기 바라고요. 이미 배우신 분들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이 틀 속에서 이걸 한번 쳐다보시면 돼요. 자, 일단 도로 점령 허가, 그 도로에다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운송에다가 체크하고 2번 지문. 그 다음 네 번째 지문에 공유수면 체크. 공유수면 뭐 바다, 하천 이런 게 공유수면이잖아요. 그죠? 자, 일단 도로는 개인이 사사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다 텐트 칠 수 없잖아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건 관계없지만. 그 다음 운송은요, 운송사업은 이건 애국은 다 국가가 해요, 기본적으로. 왜? 공익동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도 사사로이 개인이 점유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수면, 바다 하천을 개인이 마음대로 메꾸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공익과 관련된 요소들은 국가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국가가 다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개인한테 네가 한번 해보려 하고 특별히 허락해 주는 거, 그런 걸 특허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무질서 생길까 봐 금지했다가 일정 요건 갖추면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 그걸 허가라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운전면허죠. 그러니까 3번 지문에 있는 운전면허 있죠? 이건 허가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1번, 2번, 4번 이 세 가지는 특허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인간은요, 사인과 사인한테 원래 사적 자체에 의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대로 맡겨뒀을 때 공익 관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 봐 국가가 관리 감독 차원에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립학교 비리투성인 거 아실 텐데 그 이상한 이사가 스님돼서 학교를 말아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다니는 숱한 학생들이 작살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럴까 봐 국가가 관리 감독 차원에 들어가서 이 정도 되는 친구는 임원해도 되겠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부르죠? 인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 보실 텐데 29번 문제는 이건 중요한 판례예요. 중요한 판례이긴 한데 칠판 잠시 보실래요? 이제 29번도 순수 판례 문제입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29번도 순수 판례 문제. 혹시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재개발, 재건축 이게 이제 공용 한 건이라고 해요. 학문용어로 공용 한 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순서를 여러분이 꿰뚫고 있으셔야 돼요. 그 1단계가 이제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관계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요.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주축이 돼서 조합을 만듭니다. 조합,
설립을 해요. 그 토지 건물의 소유자 동의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해가지고 이게 인가를 받아요. 그다음 이제 드디어 조합이 만들어지죠. 인가 받으면 이 조합은 이제 행정 주체가 된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자, 인가 받고 나면 이제 조합이 주체가 돼서 뭐 하느냐 하면 이제 아파트 세우려면 설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요.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또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203호는 누구한테 가고 그걸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드디어 이제 아파트 배분하겠죠. 그게 여러분 관리처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거 기본 강의 때 배우시고,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성인, 여기에 있는 인가, 여기에 있는 인가, 여기에 있는 인가. 법적 성질이 뭐냐? 이게 이제 종종 시험에서 문제가 돼요. 결론. 뭐 다 배우셨겠지만, 이 인가 빼고는 나머지는 오리지널 인가. 방금 보셨던 제가 인가 있죠, 인가. 국가 관리 감독 차원에 들어간. 나머지는 다 인가고요. 이것도 과거에는 우리 판례가 인가로 봤지만 판례가 변경이 됐죠. 지금은 이걸 특허의 속성을 갖는 것으로 봐요. 특허는 딴 말로 설건행위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본 것이 29번 문제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좋습니다. 이건 뭐 아파트 한번 분양 한번 받아보면 이 과정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9번 문제는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판례고요. 앞으로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중요 판례이기 때문에 잘 인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0번 문제로 넘어갈 텐데 30번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예요. 이론적인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이 불가쟁력, 불가변력은 이런 시기에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행정청이요. 행정청이 국민 A한테 만약에 뭐 세금 1억을 부과했다 합시다. 세금 1억을 이렇게 부과했다 합시다. 자, 이게 만약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행정행위에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될 때까지는 원래 법학에서 이 법이면 효력이 안 생겨야 되지만 이게 공정력이라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하자는 있지만 이 공정력 때문에 효력이 생긴다고요. 이 효력은 영원한 효력이 아니라 잠정적인 거죠.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잠정적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지속되면 법치를 붕괴시키잖아요. 그래서 날릴 때까지만 인정해요. 그 날리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처분한 행정청이 스스로 이 효력을 제거하는 걸 우리는 직권취소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직권취소. 그 다음에 A가 없애달라고 고함을 지르면 국가기관에서 없애주는 게 있죠. 그걸 우리는 쟁송취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날리는 거죠. 그게 이제 쟁송취소.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행정행위는 한번 발령되면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 쉽게 없애버리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놓은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존속력, 이 존속력이라고 불러요. 이 존속력 안에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불가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 불가변력이 있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이 생기면 존속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존속시키는 방법 보세요. 이 효력을 제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쟁송 취소를 못하게 하면 효력이 남아있겠죠. 직권 취소 못하게 하면 효력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 불가쟁력은 쟁송 취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가변력은 직권 취소를 못하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직권 취소를 못하게 합니다. 그럼 쟁송 취소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쟁송기간이 도가 되면 못 다투게 해버리는 거고. 쟁송기간. 그 다음에 직권 취소를 못하게 하는 거. 원래 못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법치를 위해서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지만 안정성이 깨질까봐 못하게 하는데 이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재판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에만 인정해요. 여러분들 판사가 오늘 둘이서 분쟁이 생겼는데 이 친구가 이겼다고 판결 내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불러서 뒤엎어 보세요. 판사 석궁 가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불가변력이에요. 한번 내렸던 걸 번복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재판의 속성이 강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아까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학인, 이 학인 중에서도 특히나 준사법적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행정심판의 재결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불가변형이에요. 그래서 불가변형은 모든 행정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재판과 비슷한, 이 사법은 재판을 뜻하는 거예요. 재판과 비슷한 속성을 갖는 행정행위만 인정해요. 반면에 불가쟁령은요, 쟁송기간이 설정되면 다 인정돼요. 무효사유일 때는 쟁송기간이 없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럴 때는 불가쟁이 생길 수가 없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방향에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또 별개예요. 그러니까 불가쟁력이 생겼다고 불가변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변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쟁송기간이 도가 안 됐다면 상대방은 얼마든지 그 행정행위를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걸 아시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30번 문제요. 자,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일어났죠? 1번 질문 보세요. 불가쟁력은 누 쪽을 향하는 거죠. 누가 이걸 못 다투게 하는 거죠? 국민 쪽에서. 쟁송은 국민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공격하는 것이 불가쟁력이에요. 반면에 불가변력은 행을 공격하는 거라고. 행 쪽에서 못하게 만들어서 이거 직권 취소나 쟁송이 못하면 혈액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게 존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번 질문은 당연히 맞죠. 불가쟁력은 국민 쪽, 불가변력은 행정적 쪽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상호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쟁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불가변력이 안 생긴 이상 행정청은 얼마든지 직권 취소 통해 또 날릴 수가 있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2번, 3번을 묶으면 이건 결국 뭐죠? 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상호 독립적이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이 이제 잘못된 거 이해하시겠죠? 네,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변력은 재판하고 비슷한 속성을 가진 부분. 그러니까 한 번 뒤엎으면 더 큰 분란이 생기는 분야에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재판 같은 거 한 번 내리고 나서 쉽게 번복해 보시라고. 눈 돌지 않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됐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심판 재결. 대표적으로 불가변력이 생기는 것이 이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요. 그럼 우리 재결도 처분이에요. 재결도 처분이고, 그리고 재결은 당연히 국민 쪽에서 이 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우리가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들어보셨을 텐데, 재결을 다투고 싶으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되죠. 그건 딴 말로 바꾸면 이 재결 때문에 새로운 불이익이 초래됐을 땐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소기간이 도가 안 됐다면 얼마든지 다툴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이 왜 4번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이제 3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31번은 판례를 순수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지우고요. 이 판례 중에서도 이제 하자승계를 묻고 있습니다. 하자승계. 하자승계를 긍정했던 판례와 부정했던 판례를 한번 골라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자승계가 뭔지는 선행위에, 우리 하자승계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 아시죠? A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 처분이 있으면 이 A 처분 자체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불가쟁력이 생겼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후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되고, 이 둘 다 모두 처분해야 되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판례에 의하면 선행위, 후행위가 동일 효과를 추구하면 하자 승계가 되고, 별개 효과일 땐 승계를 부정하는 게 원칙이죠. 별개일 땐. 하지만 예측 가능, 수행 가능성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특히 그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판례들은 여러분이 눈여겨봐 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끔 출제됐어요. 31번은요.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 대집행 공부하셨을 텐데, 이 대집행에 보면 A가 만약에 여러분 불법 건축을 하나 지었어요. 이렇게. 그럼 철거 명령 내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철거 명령 내리면 이 친구 철거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철거를 안 해요. 그럼 철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여러분 대집행이죠. 순서별로 보실래요? 개, 통, 실, 비. 요 4단계로 구성되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하명으로서 처분이고, 그 다음 이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로서 처분이고, 이것도 통지고요.
그다음 이건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이고 이건 급보 함행이죠. 결론, 여기서 이쪽으로는 하자가 승계 안 돼요. 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철거 의무를 확보하는 거고, 의무를 유발하는 거고, 유발된 의무를 확보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확보한다는 점에서 같은 거이기 때문에 이 각각 단계에서는 하자가 뭐 되죠? 승계되잖아요. 여기는 승계가 안 되고. 그것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집행 계고하고 대집행 영장현 통지. 그렇죠? 이 개, 통. 이건 다 인정이 되죠. 그런데 철거 명령과 이 사이는 인정이 안 되게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나머지 판례들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업 인정하고 수용 재결. 이건 이제 토지보상법에 뒤에 나올 거예요. 그때 또 이런 비슷한 걸 보시게 될 텐데. 그 다음 직위 해제와 직권 면직. 이것도 강론 파트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중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 부정했던 판례고요. 기억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세금 부과. 이렇게 세금 부과하게 되면 국민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내면 아까 얘기했지만 강제징수 들어가잖아요. 불러보세요. 독초, 압류, 매가, 청산 이렇게 똑같아요. 이 각각 단계는 하자가 승계되고 여기서 이쪽으로는 승계가 안 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인데 인허가 의제죠.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이 인허가 의제는 각종 국가고시에서 뭐 변호사 시험이든 이건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행정기본법에 들어와 있죠. 24조부터 26조까지 행정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인허가 의제 관련 조문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인허가 의제는 제대로 이해를 해 두셔야만 앞으로 반복해서 나올 이 문제를 제대로 맞출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칠판 잠시 보실래요? 자, 이 지금 32번은요. 법령하고 판례를 섞어서 만든 문제예요. 법령하고 판례를 이렇게 섞어서 만든 문제입니다. 자, 인허가 의제는 기본 구조가 이래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법을 하나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건축법 같은 데 보면 건축법의 11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건축법에 보면 뭐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법상에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기도 하고요.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기도 하고, 그다음 뭐 하천법상에 농지 전용 합시다. 농지법상의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의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친구가 이 땅에다가 만약에 뭐 집을 짓고 싶다. 그런데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받아내야 될 인허가가 몇 개냐면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내야 되고 농지 전용 허가도 받아야 돼요. 그럼 세 군데 뛰어다녀야 돼요. 자, 그럼 건축허가 행정청이 있겠죠? 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고, 그 다음 국토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농지법에서 농지 전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각각 뛰어가가지고 다 받아내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안 걸려?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국민 편의를 위해서 이 원스톱 행정을 구현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놓은 것이 인허가 의제제도예요. 그래서 이 A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건축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주된 행정청에 갑니다. 쳐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이거 신청해요. 신청하면서 이걸 다 의제되는 것까지 다 받고 싶으면 여기에 필요한 의제되는 인허가 있잖아요. 필요한 서류를 다 구비해가지고 여기에 집어 던지면 돼요. 집어 던지면 이 행정청하고 이 행정청이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건축 허가 해줘도 되겠네. 해주게 되면요,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 전용 허가는 따로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의제가 된다는 뜻은요, 상상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걸 상대로 얼마든지 취소 소송 이런 걸 제기할 수가 있어요. 왜?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행정청 입장에서도 여기에 고장이 있으면 이 부분만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 부분만 직권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건축 허가가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거부돼 버리게 되면 절대 어제되는 거 없어요. 이것도 거부됐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제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반드시 건축 허가가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나오게 되면은 이것도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A가 건축 허가 나오면 자기는 신났으니까 다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불만이 있는 B가 있다면 B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얼마든지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게 돼요. 그것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A 입장에서는요, 이거 어제 시켜달라 하지 말고 이것만 신청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건축허가 신청하면서 어제될 때 이게 동시에 다 어제될 필요 없어요. 협의된 부분만 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부분 인허가 어제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또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개별법에 있는 절차 규정을 생략시켜주죠. 절차는. 그걸 절차 집중이라고 그러죠. 집중이라는 말은 생략시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요건은 생략이 안 돼요. 요건이 실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행 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1, 2요건 충족하면 개발행 허가한다면 이건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 갖추고 있을 때 협의에 응해서 하게끔 하면 안 돼요. 법시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본 강의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기본 틀은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24조부터 26조 조문도 명확하게 인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주된 인허가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옳지 않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인허가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 이건 법 조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인허가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건축법에서 이 두 개를 정해놨잖아요. 이게 두 개, 국토법에 요거 의제된다면 이 부분만 의제되지, 여기서 다시 또 이 개발행 허가 받으면 국토법에서 또 뭔가 의제되도록 하는 거, 거기까지 의제되지 않습니다. 요 뿐만 딱 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관련 인허가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행정기본법 2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된 인허가, 쉽게 말해서 관련 인허가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에 기록되어 있는 조까지만 의제가 되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해 보세요.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는 법령상 정해진 인허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만 될 수도 있다고요. 그걸 부분 인허가 의제라고 그래요. 우리 행정기본법 25조 1항도 이걸 반영하고 있고 우리 판례도 부분 인허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된 인허가가 거부됐죠. 주된 인허가가 나와야 그 다음 관련 인허가가 존재하든 뭐든 일이 벌어집니다. 주된 인허가가 안 나온 마당에는 관련 인허가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거부도 처분이잖아요. 처분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주된 인허가가 나오면 그때 관련 인허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주된 인허가가 거부됐을 땐 국민 앞에는 뭐만 존재한다고요?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만 존재해요. 따라서 주된 인허가 거부된 것만을 상대로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투겠어요? 허가 신청한 친구가 다투겠죠. 그런데 주된 인허가 나오죠. 그러면 관련된 인허가도 실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만이 있는 제3자는 그걸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질문. 의제된 관련 인허가만 얼마든지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각종 고시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질문에 보시면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행정처는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 그게 이제 실제 놓은 것처럼 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행정기본법 26조 1항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문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인허가 의제는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고요.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식을 해 두세요. 다시 강조하지만 주된 인허가가 나와야만 관련된 인허가도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 그거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3번 문제죠. 33번은 법령하고 판례를 섞은 거예요. 33번 문제요. 같이 한번 봅시다. 33번 문제죠. 이거 법령하고 판례를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예요. 부관 문제죠. 부관은요, 반드시 행정기본법 17조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부담을 붙이고, 우리 행정기본법 17조 1항 2항 다 합쳐보면 주된 행정행위가 재량이다. 그러면 개별법에 근거 없더라도 부과이 가능하죠. 그 다음 기속이라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개별법에 기속일지라도 부관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으면 그때 되죠. 이때는 법률 유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지문에 보시면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 부관의 한 종류잖아요. 그죠?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시면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재량이 없는 경우라는 게 기속이라는 거죠. 그때는 법에 있으면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은 다 합치면 행정기본법 17조 1항 2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판례가 이렇게 판시했었어요.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지문 보시면 부담과 기한. 이것도 뭐 시험에 단골 메뉴로 나오죠. 우리 부관 중에서 유일하게 처분적 속성을 띠는 것이 부담이죠. 따라서 처분이니까 부담은 그 자체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기타 나머지는 안 된다고 배우셨죠. 왜? 그 자체가 독립성이 없어요. 처분성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부관은요, 여러분들 이 부관의 속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행정청이 국민 A한테 만약에 허가를 하면서 여기에서 보통 일반적인 부관, 일반적 부관하고요. 그 다음 이제 부담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부관은 이 허가 효력에다가 영향을 미치지 국민 A한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관은 처분성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부담은 반대로 돼 있어요. 특이하게. 부담은요, 부담을 이행하든 말든 허가의 효력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 대신 여기는 영향을 못 미치지만 이 친구한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다니까요. 우리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 권리 의무에 새로운 영향을 초래해야만 처분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4번 지문에 보시면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부담은 효력에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새로운 뭐만 부여한다고? 의무. 그런데 보통의 부관은 이 효력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반대로 돼 있어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에 보시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사후 부관, 부관의 사후 변경 배우셨을 텐데 이것도 과거에 판례가 판시했던 걸 이번 행정기본법 17조 3항이 그대로 집어넣고 있죠. 동의가 있다든지 법의 근거가 있다든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등등엔 지금 처음엔 부관을 안 붙였더라도 나중에 붙일 수 있고 처음에 세모로 붙였던 걸 나중에 동그라미 형태로 바꿀 수도 있죠. 전자를 사후 부관, 후자를 부관의 사후 변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자, 됐고요. 이제 3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행정지도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법과 판례를 섞은 거예요. 그죠? 예, 34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법령하고 판례를 섞어서 만든 문제예요. 만든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1번 지문이죠. 1번 지문이 이제 행정지도에 대한 개념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죠?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 행정절차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기본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죠. 행정절차법은 일반법이니까 행정절차법이 없으면 어디로 가면 되죠? 특별법으로 가면 되죠. 그걸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지도 방식은 요식이 아니에요. 구두, 즉 말로 해도 되고 뭐 서면으로 해도 돼요. 그게 이제 대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상대방이 서면 교부해달라고 요구하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이 아니라는 거, 그게 이제 3번 지문이 잘못된 이유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지도라는 건 여러분, 국가가 공익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국민에게 권고하는 거죠. 그건 국민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죠. 행정지도는 대표적인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부정된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그게 4번 지문이죠. 그래서 주력거래 일정 기간 중지해 줄 것을 요청. 이 요청이 뭐예요? 이게 권고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국민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니까 국민이 그걸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 자체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처분성이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5번 지문은 시행령까지 들고 가서 출제한 거예요.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알겠어요? 참고로만 보세요.
시행령은 공부하지 마시라고. 그까지 뭔 공부를 해요. 버릴 건 버릴 줄 아시라고. 오케이? 저도 고시 공부할 때 치사 선택했다고. 다 하면 어떻게 어느 세월에 다 하겠어요. 딱 보고 이제 각을 잡아서 버릴 건 버리고 할 것만 챙겨서 들어가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34번은 그 정도 선에서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 문제죠. 이것도 이 법 조문하고 판례를 섞은 거예요. 35번도. 35번 문제도 이것도 판례하고 법령을 섞어서 출제한 거예요. 그죠? 법령하고 판례 섞어서 이렇게 만든 문제입니다. 자, 1번 지문은 최신 판례, 이게. 최신 판례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신료 부가처분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보통 국가는 행정작용을 하는 주체지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 국가 쪽이 상대방이 된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우리 판례가 그 상대방이 국가든 일반 국민이든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데 차등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판시한 거예요. 이 판례는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제가 뭐 각종 고시에서 모의고사로 사례 형태로도 제가 몇 번 출제하고 했던 판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지문, 그 다음 뭐 3번, 4번, 5번은 기본적으로 법 조문을 그대로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좀 지엽적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6번 문제입니다. 3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거 법령하고 판례를 섞어서 만든 문제예요. 자, 먼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다 일반법이잖아요. 행정절차법도 일반법이고, 그래서 일반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법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법률 내용을 묻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쭉 봐두시고, 그 다음 이제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만 해당이 돼요.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아도 어떻게 정보를 보여주겠어요? 반드시 그렇지만 그게 원본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것도 지문으로 자주 언급이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왜 정답이 2번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나머지는 참고로 보세요. 크게 뭐 문제될 만한 내용은 크게 없어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37번도 법령하고 판례를 섞어서 만든 거죠. 37번도 마찬가지요. 이거 37번 문제도 똑같이 법령 판례를 섞어서 이렇게 만든 문제예요. 자, 우리가 대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철거명령 기억나잖아요. 철거명령이 있으면 국민은 철거해야 될 의무, 자기 의무가 있고, 그게 대체적 자기 의무란 전제하에 안 하면 대집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보통은요, 법령에 터잡아서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통해서 의무가 유발돼요. 그런데 가끔은 법령 자체에 의해서 바로 의무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 법령에는 당연히 조례도 들어가고요. 그게 행정 대집행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집행 실행할 때 상대방이 저항할 때 밀어붙이고 들어갈 수 있느냐?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견해 대립이 있죠. 우리 판례는 뭐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판시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고라든지 독촉 기억나시잖아요. 계고든 독촉이든 10,000번 반복하더라도요, 첫 번째 것만 처분성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새로운 권리 의무를 유발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한 연기해주는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민이 새로이 슬퍼지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처분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보시면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업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이행을 했더라도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개기면 되죠. 이상하잖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 과거에는요, 대체적 자기의무는 대집행으로 가야 되지 이행강제금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골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지금 행정기본법도 골라잡을 수 있다는 전제로 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실용적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특히 고층 건물 같은 경우 대집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스스로 부술 때까지 계속 돈을 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38번은 조문만 묻고 있는 거죠. 순수 조문. 38번은 순수 법령만 묻고 있는 거죠. 일반법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죠.
가태료 관련된 거. 이 조문을 묻고 있는 거니까 그건 참고로 여러분이 봐두세요. 이건 제가 크게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9번이죠. 예, 국가배상 관련한 거죠. 국가배상 관련해가지고 판례하고 그 다음 헌법 조문을 물어본 겁니다. 헌법이 여러분들 29조에 보면 예, 국가배상 관련한 조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섞어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39번 문제도 예, 이건 법령하고 판례를 섞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헌법하고 국가배상법 제가 해설 자료에다가 그 비교를 해놨을 거예요. 그죠?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배상 주체로 잡아놨고요. 국가배상은 좀 줄였죠.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안에 지자체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1번 지문에 보시면 헌법은 국가 공공단체를 국가배상 책임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2번 지문 이거는요, 뭐 각종 고시에서 또 사례 문제로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나오는 거고, 저도 모의고사로 뭐 사례 문제로 많이 출제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선택형 지문, 이제 객관식으로도 자주 언급이 돼요. 그 대집행을 만약에 지자체가 대집행 권한을 공사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주잖아요. 그럼 이 공사공단, 이것도 우리 행정주체 안에 들어가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이 위임받은 일을 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가 되죠. 행정주체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임받은 일을 하다가 공사 안에 있는 직원이 업무 수행하겠죠. 직무 수행하다가 국민 A한테 손해를 유발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법리를 전개하는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요. 이게 직원이 있죠. 이 직원이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별도로 책임을 지는 행정주체이지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예, 이 친구의 사용자죠. 그래서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져요. 이건 국가배상법으로 갈 수 없어요. 국가배상은 국가 지자체가 배상 주체일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국민은요, 이 지자체한테 국가배상법에서 배상을 청구해도 되고요. 국배법에 의해서. 그 다음 민법에 의해서 이 공사한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경과실일 땐 청구 못하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두시면 돼요. 어쨌든 이 공사는 예,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도 중요하죠.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부여되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 의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그게 법령 위반이 되거든요. 그럴 때 자기 의무는요, 법이 있으면서 기속일 땐 당연히 인정이 돼요. 그런데 법이 있지만 재량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예 법이 없을 땐 조리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해공무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만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지문도 자주 언급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 이 말은 그 처분이 위법이라는 건 밝혀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만 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가실도 요구하죠. 위법이지만 가실이 없어, 무가실이 돼서 배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되었다 이 말은 처분이 위법이라는 건 밝혀졌지만 그 처분하는 과정에 공무원에게 덩달아 가실까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별개로 따지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이제 4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40번은 이제 순수 법령 문제죠.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줄여서 토지보상법,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자주 출제되니까. 이 토지보상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고로 보세요. 제가 설명할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40번도 순수 법령 문제예요. 예, 40번. 이건 순수 법령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41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41번도 법령 문제예요. 41번도 법령. 행정소송법이죠. 다 일반법이잖아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다 그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건 사정판결은 아시다시피 이 법인데도 처분을 날리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죠. 뭐 때문에? 공익 때문에. 그럼 이거는 법치에 대한 예외라고 해요. 예외는 넓혀야 돼요? 좁혀야 돼요? 좁혀야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을 취소소송에만 규정하고 이걸 여타소송에 준용을 안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건 취소소송에만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42번 문제도 좀 잘 푸셔야 되는데, 자, 이건 이런 거예요. 42번은 이건 행정심판법 조문도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판례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론적인 것도 좀 들어가 있고요. 복합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42번요.
이건 좀 종합 형태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건 그림을 그려놓고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갑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군수가 있죠. A 군수한테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건축 허가 신청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행정심판법은 조심해야 될 것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가능해요. 이게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도 가능하고요. 의무이행 심판도 가능하고 취소 심판도 가능하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에서 인용 제결이 나오면 두 가지가 있죠. 이건 처분 제결하고 그다음 처분 명령 제결 두 개가 있죠. 이건 형성이고 이건 이행이라는 거 아시죠? 처분 제결은 바로 그냥 행정심판위원회가 갑한테 허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처분 명령 제결은 군수한테 재처분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하면 이제 갑은 권리가 부연되게 되겠죠. 그죠? 취소 심판은 세 개 있는 거 아시죠? 이건 처분 취소 제결, 그다음 처분 변경 제결, 그다음 처분 변경 명령 제결. 이 세 개가 있죠. 그 처분 취소 명령 제결이라는 거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그 삭제가 됐잖아요. 요걸 일단 틀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갑이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 제결로서 처분 명령 제결, 그렇죠, 가능하죠. 여기 있죠. 처분 명령 제결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 갑이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했었을 땐 거부 처분 취소 명령 제결, 이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처분 명령 제결, 처분 변경 명령 제결은 있어요. 변경. 그런데 처분 취소 변경 명령 제결은 없어요. 자, 그다음 3번 지문에 보시면, 자, 갑이 취소 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 제결을 한 경우 A 군수는 재결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 이게 바로 재처분 의무죠. 이게 49조 2항에 들어가 있죠. 아주 중요한 조문이고 몇 년 전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취소 심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인용이 됐었을 때 특히나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일 땐 뭐가 따라 붙는다고요? 재처분 의무. 49조 2항 재처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4번 질문요. 갑이 청구한 취소 심판에 대한 인용 제결에 따라 A 군수가 건축허가 처분을 한 경우 인근 주민은 그 인용 제기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럼 만약 이게 보시면 취소 심판에서 인용 제기이 되면 재처분 의무가 따라 붙어 가지고 A 군수는 그에 따라서 갑한테 재처분 의무로서 건축 허가를 이렇게 발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재결한 거 있잖아요. 여기 이 재결, 인용 재결한 부분, 이걸 지금 어쨌든 이 주민 어른 왜 갑한테 건축 허가 하느냐가 불만이잖아요. 그럼 이때 어른 이걸 다투어야 돼요? 아니면 이 재결을 다투어야 돼요? 우리 재결도 소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결 때문에 얼한테 새로운 불이익이 초래돼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재결 때문에 얼이 새로운 불이익이 초래돼요? 이 건축 허가 때문에 초래돼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초래되잖아요. 이걸 다투어야지. 이걸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 해설한 부분 제가 판례까지 연결해서 해설해 놓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응답하고 있지 않다. 그때는 부작위법 확인 심판, 이건 없어요. 우리 행정심판에 뭐뭐 있죠? 취소 심판, 무효등 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이 있죠. 그래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으로 가야 되지 부작위법 확인 심판 없죠. 반면에 소송에서는 또 의무이행 소송이 없고 그 자리에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그죠?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거, 이건 뭐 단골 메뉴로 나와요. 처분인가 아닌가. 이건 순수 판례를 묻고 있으니까 그 판례를 기억해 두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 그 사업주의 사업 종류 변경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건 두 가지가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나머지는 판례 갖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좀 많으면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근로복지공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는데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 종류를 정해요. 사업 종류. 이 사업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되는 그 산재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산재 보험료
보험료가 달라져.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이것도 처분이고 이것도 처분이다. 그리고 양 사이에 하자가 승계되는 거에 따라서 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어권 행사라든지 불복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면 하자 승계를 부정하고요. 그렇지 않을 땐 하자 승계를 긍정해서 구제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 각각 다 처분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 44번 문제는 이것도 판례와 법령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4번 문제도 판례와 법령을 섞어서 만든 건데, 특히나 이 44번에서 1번 지문 같은 경우 제대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지방자치법하고 약간 달라져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강력지자체는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지정명령 및 취소정지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강력지자체가 있고 기초지자체가 있잖아요. 그럼 기초지자체장이 그다음 뭐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죠. 명령, 처분. 이 명령, 처분한 것이 이상하다 싶으면 이때 명령은 뭐냐면 지자체장이 만드는 규칙이고, 이때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럼 이 감독기관인 강력지자체가 보니까 이 친구가 한 게 이상해. 이상하면 이걸 시정하라고 해. 시정을 명해요. 명하고 시정 안 하면 직접 이거 직권 취소나 정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서 이게 188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무장관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 부분을 꼼꼼히 읽어 두셔야 돼요. 그런데 강력지자체가 이제 만약에 무슨 지자체장이 이렇게 명령이나 처분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안 하면 이 친구가 하는 게 원칙인데 안 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조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지문에 A 지자체 단체는 강력지자체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지자체도 주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쉽게 이해가 되겠죠. B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 이때 이 사무 있죠. 이때 어디 갔죠? 이게 지금 지자체 단장이 하는 사무는요. 사무는 두 가지예요. 자치사무와 단체 임사무. 기관 임사무는 안 들어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시정명령 이 자체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판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일 때는요, 지자체장이 한 이 처분이 법령 위반일 때만 들어오고, 이때 법령 위반은 재량에 일탈 남용된 것도 들어온다는 것이 우리 판례죠. 원래 재량 일탈 남용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논란이 있느냐 하면 자치권을 좀 넓게 인정하려고 한다면은 일탈 남용은 집어넣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똑같이 통일적으로 해석한다는 점 명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5번 지문입니다. 자, 이제 45번 문제죠. 행정권한의 대리와 내부임이죠. 그 대리나 내부임은 권한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1번 지문에 대리와 대표는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하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 자체가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리는 속성이 전혀 다르다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한다. 그럼 바로 대통령이가 바로 직접 국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행정기관 차원에서 놀고 있는 대리나 그다음 위임이나 이런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1번 지문이고요. 그다음 2번은 방금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 내부위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냐면 장관 도장을 국장한테 맡긴 거예요. 그게 내부임이에요. 그럼 국장은 뭐요? 장관 도장 찍어야 되는데 자기 도장 찍잖아요. 그럴 때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 국장 권한인갑다 하고 다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국장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번 지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임, 정결, 내부임은 그 실질이 같아요. 둘 다 어차피 도장 맡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지 대외적으로 권한 이전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가 있다고 배우셨죠? 법정 대리는 대리의 범위가 전 범위죠. 반면에 임의 대리는 일부라는 점. 그 왜 그런가는 기본 강의 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6번 문제죠. 공무원 관계의 성립과 변경에 관한 겁니다. 그죠? 이 부분도 이제 판례와 이제 기본직은 판례를 중심으로 만든 문제로 볼 여지가 높아요. 이론적인 게 하나 섞여 있어요.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다. 당사자 신청 동의는 사인의 공법 행위죠. 사인의 공법 행위가 부존재하고 그에 터잡아 놓은 처분은 뭐로 된다고 배웠죠? 이건 다 학설 대립 없이 무효로 봐요.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기간제 임용대 임용기간 만료. 이거 여러분 거부죠. 거부 처분은 신청권이 필요한데요. 신청권은 법규상 신청권과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그 조리상 신청권은 기대나 약속을 부여하고 있으면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고 그때는 처분성이 긍정되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2번 지문입니다. 그리고 결격사 있는 자에 대한 공무원 임명은 무효죠. 밝혀냈든 몰랐든 따지지 않고 다 무효로 보는 게 우리 판례잖아요. 그게 이제 3번 지문이고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임용행위가 당연 무효라 할지라도 그동안만 20년간 일을 했어. 그럼 이 친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한 부분만큼 국가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 거죠. 그 법리를 반영해서 비록 결격 사유일지라도 그동안 받은 봉급은 반환 안 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연금 중에 스스로 적립한 기여금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일을 한 부분까지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5번 지문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행정절차법 3조 제2항에 보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총 9가지를 열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포섭될 수 있는 대표적인 판례 2가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가 직위해제 처분이고요. 두 번째가 기여와 허가. 이 2가지는 잘 기억하세요.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를 인정했던 대표적인 판례가 2가지 있구나. 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나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죠. 이 47번은 이론적인 문제예요.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일어났죠? 그 보조기관하고 보좌기관. 이건 뭐 기초적인 지식이니까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행정청하고 의결기관은 다르죠.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해서 바깥까지 표출까지 할 수 있어요. 가장 또리또리한 행정기관이 행정청이죠. 안에 의사만 결정하고 말을 못하는 놈, 그 친구를 의결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3번 지문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4번 지문에 합의제 있죠. 위원회 같은 경우. 이건 행정청의 속성을 갖는 합의제도 있고, 의결기관의 속성만 갖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행정청의 속성을 갖는 것이 행정심판위원회하고 토지수용위원회잖아요. 그죠? 그럼 징계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는 이 의결의 속성만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 5번 지문은 지방자치법에 들어가 있죠. 지방자치법 129조 조문 활용하셔가지고 조례를 통해서도 합의제 행정기관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거의 다 풀었어요. 시간이 약간 초과됐죠. 원래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해주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자, 그다음 48번 문제는 공물의 분류도 심심치 않게 나오죠. 공물의 분류를 성립 과정상의 분류, 목적에 따라 분류 쭉 있잖아요. 대표적인 분류가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그 세 개죠. 그다음 자연공물, 인공공물, 그다음 이제 이게 소유권에 따라서 국유, 공유, 그다음 사유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나누는 것이 또 있죠. 관리 주체와 소유 주체가 동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자유공물인지 타유공물 이런 것도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 이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1번, 2번은 뒤바뀌어 있다는 건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 공적 보존물은요, 이건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잖아요. 공적 보존물은 공물 관리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소유자가 공물 관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닌 자, 예를 들어서 사유공물 같은 경우 국가가 거기에다가 이제 공물 관리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소유권을 갖는 주체가 반드시 공물 관리권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적 보존물은 이건 공물 주체에게 공물 관리권이 보통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동상공물이랑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이제 4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토지보상법을 또 그대로 묻고 있잖아요. 그죠?
이 토지보상법은 이제 순서가 아시죠? 땅 이름 뺏어가는 순서 한번 불러보실래요? 사업 인정, 그다음 조서 작성, 협의, 그다음 재결에 불복할 때 이의 신청하고 행정 소송으로 간다는 거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사업 인정은 이건 특허의 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형성이요, 특허는 재량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다음 사업 인정은 법에 나와 있죠. 이 토지보상법 22조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협의 취득이, 협의는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땅을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협의 취득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배우는 공용 수용, 즉 강제 취득이 있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거기 협의가 두 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용 수용 전 단계에서 하는 협의든, 그다음 공용 수용 단계에서 아까 제가 협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 판례는 사법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토지 수용위에서 하는 수용 재결자 붙었지만 행정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뭐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사업 인정이 있고, 그다음 뭐 조서 작성하고, 그다음 이제 아까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하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무너진다고 이게 자동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5번 지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50번 문제는 이 경지법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설명할 건 없어요. 경찰 장구하고 경찰 장비 헷갈리지 마세요라고 출제한 거예요. 이건 참고로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5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객관식 시험에 가는 특징은 논란거리 없애기 위해서 판례와 법령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고요. 올해 여러분이 출제된 문제도 90몇 프로가 95% 정도가 판례와 법령을 갖고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점 방지하려고 그러는지 시행령까지 들어가서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가감이 그냥 틀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특히나 법령은 제가 뭘 중심으로 공부하라고요? 일반법 중심으로, 뭐 질서 위반이 규제법이다, 행정절차법이다, 정보공개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일반법들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행정기본법이고, 그리고 분야별로 중요한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그 정도만 하시면 80점 이상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올해 여러분 출제됐던 이 행정사 행정법 기출 문제를 이제 같이 대충 풀어봤는데, 기본적으로 느끼는 소감은 이거예요. 해마다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부터는 또 사례형 문제도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전히 법령과 판례는 줄을 이루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객관식 시험에 갖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감안하시면서 내년 시험을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보다 세밀한 내용과 행정법에 대한 전체적인 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될 기본 강의부터 여러분에게 천천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제 인문 특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행정법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전체적인 틀의 형성을 어떻게 해 가야 되는지를 알려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6년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이것으로 간단히 마무리 짓고요. 다음 정규 강의 시간 때 여러분 다시 건강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